한국 야사 제30회 초대작 특집 조선을 집어삼킨 요고 사기꾼 설하의 800일 새벽의 침입.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양의 새벽 인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정적만이 감도는 시간이었지만 영의정 김대감의 저택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이유 없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꺼져버렸고 김대감은 불길한 예감에 흠칫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대문을 부술 듯한 다급하고도 묵직한 두드림이 들려왔습니다. 걔 누구냐? 이 야심한 시각에 감히 정승의 대문을 두드리는 무엄한 자가 누구냐고. 김대감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속옷 차림에 겉옷만 대충 걸친 채 마당으로 허겁지겁 튀어나갔습니다. 그의 맨발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자 소름이 돋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가 그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횃불의 붉은 불빛이 안개를 피처럼 붉게 물들이며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비단 베일 너머로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내는 여인 설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고양이처럼 어둠 속에서도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 밤이 대감의 마지막 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권력의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설하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김대감의 귓가에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품 안에서 황금색 비단으로 감싼 두루마리를 천천히 꺼내자 김대감의 시선은 자석에 끌리듯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거기엔 선명하게 왕의 인장인 어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밀지가 아니냐? 어찌 내년 같은 계집의 손에 전하의 밀지가 들려 있단 말이냐고. 김대감은 경악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설하는 엎드린 김대감에게 다가가 허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침향 냄새가 김대감의 코끝을 자극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설하가 나직하게 하지만 김대감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좌의정 이씨가 지금 이 시각 자객들을 대감의 사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대감을 아끼시어 저를 보내신 겁니다. 대감, 전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대감을 믿고 싶어 하십니다. 대감의 곳간에 쌓인 그 무거운 금괴들, 그것이 지금 전하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대감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금괴를 내놓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만 내놓으면 살 수 있다. 아니, 권력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다. 그의 탐욕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져가시오. 당장 곳간을 열어 금괴. 100덩이를 다 내어주겠소. 제발 전하께 이 늙은 신하의 충심을 전해주시오. 설하는 엎드린 김대감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승리자의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가련한 존재의 밑바닥을 확인한 자의 조소였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심장부를 도려낸 800일간의 전설적인 사기극, 그 서막이었습니다. 제1장 핏빛 빗물의 기억. 12살 설하에게 세상은 빗물 섞인 피냄새로 기억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논둑,
진흙탕 속에 개처럼 끌려나와 짓밟힌 아버지. 그의 죄는 오직 하나, 굶어 죽어가는 자식들을 위해 양반집 마당에 떨어진 쌀알 몇 개를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봐. 나 이제 배 안 고파. 그러니까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설아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피떡이 된 얼굴을 작은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닦아낼수록 붉은 핏물은 빗물과 섞여 그녀의 옷을 물들일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높은 기와집에서는 양반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가야금 선율이 빗소리를 비웃듯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딸을 향한 마지막 경고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설아야, 저들을 봐라.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들은 거대한 연극을 하는 배우들일 뿐이야. 정직하게 살면 나처럼 비참하게 죽는 거야. 너는 사자가 되어라. 저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 추악한 얼굴을 짓밟고 살아라. 알겠느냐?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딸의 손을 꽉 쥔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식어가는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차갑게 식어가는 눈으로 저 멀리 불빛이 환한 양반집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설아의 마음속에 있던 가련한 소녀는 죽고 조선을 삼킬 거대한 괴물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이제 울지 않을게요. 저는 이제 사람이기를 포기할 거예요.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짜 체면을 이용해서 저들의 영혼까지 다 발라먹을 테니까요. 기대하세요. 제가 저 기와집 대문을 통째로 뜯어내고 저들의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어밟길 날을. 그날 이후 설아는 한양 바닥에서 가장 영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는 대신 사람들이 언제 지갑을 여는지 어느 순간에 눈동자가 흔들리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시장통에서 자비를 하며 사람들의 심리를 공부했고 밤에는 서당 뒤에 숨어 귀동냥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이름 없는 조각가를 찾아가 술 한 잔을 사주며 국세의 문양을 머릿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녀는 10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붓을 휘둘러 조선의 모든 유명한 서체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덧 부드러운 여인의 손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물고기를 낚을 정교한 그물을 짜는 사기꾼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설아는 완벽한 포식자로 거듭났습니다. 제2장 첫 번째 재물, 최부자. 설아의 첫 번째 사냥감은 영남 지역에서 악명이 높았던 지주 최부자였습니다. 그는 돈 앞에서는 제 자식도 팔아치울 만큼 탐욕스러운 자였죠. 설아는 자신을 몰락한 왕실의 종친 옹주 이씨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감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설아가 최 부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부자는 설아의 하얀 목덜미와 은은한 향취에 정신이 팔려 입을 해벌리고 있었습니다. 최어른, 공주의 몸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발걸음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정의 눈을 피해 왕실의 은밀한 비자금을 보관할 믿을 만한 곳이 필요해서입니다. 설아는 찻잔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최 부자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는 이미 황금빛 환상이 춤을 추고 있었죠.
공주마마, 이 늙은이를 어찌 믿으시고, 그래, 그 엄청난 자금을 제가 관리하면 저에게는 어떤 덕이 있겠습니까? 최 부자는 탐욕에 젖어 목소리까지 떨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최 어른께서 이 자금을 잘 세탁하여 한양으로 보내주신다면 전하께서 그 공을 높이 사이 지역의 모든 독점 상권을 최 어른께 넘기실 것입니다. 나라의 쌀줄기를 쥐는 것이지요. 자, 여기 전하의 직인이 찍힌 비밀 약조서입니다. 설하는 품 안에서 낡은 지도와 정교한 인장이 찍힌 문서를 꺼냈습니다. 최 부자는 침을 꼴깍 삼키며 지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탐욕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최 어른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지도는 곧 조선의 운명을 바꿀 물건입니다. 착수금으로 은자 3,000냥이 필요합니다만 아까우시다면 다른 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좌의정 댁에서도 사람을 보내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설하는 지도를 살짝 거두며 최 부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아니옵니다. 지금 당장 곳간을 열겠습니다. 3,000냥이 문제겠습니까? 10,000냥이라도 바치겠나이다. 제발 이 늙은이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최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쇠 꾸러미를 챙겨 달려나갔습니다. 설하는 그의 비틀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돼지는 살이 찌면 도살장에 가는 법이지. 자네는 오늘 아주 통통하게 잘 익었어. 설하는 최 부자에게 뜯어낸 은자 3,000냥을 챙겨 그날 밤 안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최 부자는 자신이 받은 지도가 한양 시장통에서 파는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설하는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새로운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분함의 뒷목을 잡고 쓰러졌지만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설하가 세상에 던지는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제3장 한양의 거미줄. 한양에 입성한 설하는 강남 인근의 호화로운 저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데뷔전의 비밀 상궁 김씨로 변신해 한양 사교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정교하게 위조된 궁궐 출입증을 내보이며 부유한 양반과 부인들의 신뢰를 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은 부인들이 설하를 둘러싸고 경쟁하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상궁, 정말이야, 전하께서 한강 인근 땅을 왕실, 별궁 부지로 찍으셨다는 게 우리 대감은 통 소식이 없길래. 설하는 비단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은밀하고도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인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독약 같았습니다. 부인들, 제발 목소리를 낮추세요. 이건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대비 마마께서 조용히 그 주변 땅을 미리 사두라고 제게 명하셨어요. 나중에 별궁이 들어서면 땅값이 수십 배, 아니 100배로 뛸 텐데 그때는 돈을 싸질머지고 와도 못 삽니다. 오직 전하의 총애를 받는 가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지요. 부인들의 눈에 시퍼런 탐욕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평소 시기 질투가 심하던 박참판 부인이 설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엔 긴장감 섞인 땀이 흥건했습니다. 김상궁, 우리 집 대감이 이번에 몰래 모아둔 은자가 좀 있어. 이걸 다 투자할 테니 제발 내 이름으로 땅 좀 잡아줘. 다른 부인들 몰래 말이야. 응, 제발. 아이고, 부인,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신데. 어쩌나 하지만
박 부인과는 평소 정이 있으니 특별히 신경 써드리지요. 자, 여기 대비 마마의 비밀 인장이 찍힌 영수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부인 가문은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는 겁니다. 설아는 부인들이 가져온 은계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땅이 아니라 나는 남들보다 귀한 정보를 가졌다라는 그 천박한 우월감이라는 것을요. 설아는 그들의 허영심을 비웃으며 거액의 투자금을 챙겼습니다. 땅은커녕 실체조차 없는 가짜 정보에 한양의 부인들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설아는 그 돈으로 다시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뿌려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양의 땅값을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정승들의 단죄, 설아의 야망은 이제 조정의 실세들에게 향했습니다. 영의정 김대감과 좌의정 이대감. 그녀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조선의 인사권과 재산을 통째로 주물렀습니다. 김대감의 서재,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정도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대감, 좌의정 이씨가 전하께 대감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감이 청나라와 내통의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요. 전하께서는 지금 대노하여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김대감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재 책상을 짚었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전하께 바친 충성이 얼마인데 이씨 그놈이 감히 나를 죽이려 들다니. 내 이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전하께서도 믿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제게 명하셨지요. 대감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대감의 전 재산을 왕실 창고로 옮겨 충성 헌납금으로 귀속시키라고요. 그러면 전하께서 직접 역모 혐의를 벗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전하의 옥새가 찍힌 어명이 있습니다. 설아는 미리 깎아 만든 정교한 가짜 옥새를 찍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문서의 내용을 읽지도 못한 채 붉은 인장을 보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돈이 문제인가? 내 목숨이 붙어 있어야 복수도 할 것 아닌가? 김상궁, 내 재산을 다 가져가게. 그리고 전하께 전해주게. 소신은 오직 전하뿐이라고. 이씨놈보다 제가 더 충성한다고 말일세. 김대감은 공포에 질려 가문의 비밀 곳간 열쇠를 설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설아는 김대감의 비굴한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을 이끄는 정승이라는 자들이 고작 종이 한 장에 목숨과 전 재산을 구걸하며 서로를 헐뜯는구나. 이 나라의 근간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구나. 이제 이 연극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다. 설아는 김대감에게서 가져온 금괴를 이용해 좌의정 이대감까지 포섭했습니다. 두 정승은 서로가 왕의 밀지를 받았다고 믿으며 설아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기밀이 설아의 손을 거쳐갔고 그녀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을 부하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오장 호랑이 굴의 대결, 설아의 사기 행각이 커지자 드디어 대궐 안임금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왕은 직접 설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정체가 탄로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설아는 오히려 이 위기를 평생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입궁하기 전 왕의 건강 상태와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 내관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밤중에 경복궁 편전, 왕과 설아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내년이 내 이름을 팔아 세상을 어지럽힌 그 설아냐, 내 당장 내 목을 쳐서 성문에 걸리라고. 왕은 서슬퍼런 호통을 쳤습니다. 편전 밖을 지키던 내관들이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오히려 고개를 천천히 치켜들고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전하, 저를 죽이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저를 죽이시면 전하의 수명도 오늘 밤의 촛불처럼 꺼질 것입니다. 전하, 요새 밤마다 왼쪽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꿈속에서 아버님이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셨지요. 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고통은 오직 왕 자신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내의원들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고통을 내가 어찌 알았단 말이냐고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의 등 뒤에 원한 서린 귀신들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왕자를 지키기 위해 죽였던 자들의 살기이지요. 제가 그 살기를 걷어내기 위해 정승들의 재산을 거두어 비밀리에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 저를 죽이시면 그 원혼들이 전하의 숨통을 영영 막아버릴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저를 살려 전하의 수명을 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저승길을 가시겠습니까? 설아는 왕의 가장 큰 약점인 불안과 정치적 죄책감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왕은 설아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설아가 사기꾼인지 정말 신이 내린 예언가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왕은 설아를 위해 궁궐 한편에 비밀 기도처를 마련해주고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어명처럼 받들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발칙한 사기가 국가 권력의 심장부를 완전히 집어삼킨 순간이었습니다. 제6장 추격자 박문수. 하지만 모두를 속여도 단 한 사람, 암행어사 박문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설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미세한 모순들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는 설아가 사용한 위조 문서의 먹향기가 시장통에서 쓰이는 저급한 먹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상하군. 왕실의 옹주라는 여인이 쓰는 붓이라기엔 너무나 달아있어. 이건 시장통 서사꾼들이 쓰는 가장 저렴한 붓이다. 이 여인은 귀신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곳에서 올라온 인간이다. 박문수는 군사들을 이끌고 설아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박문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양시장 바닥에서 박문수와 설아의 긴박한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설아는 남장을 하고 짐꾼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박문수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아, 거기 서라. 내년의 연극은 여기까지다. 어명이다라고 박문수가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설아는 포위된 와중에도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박문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사대감,
정말 제가 나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궁궐에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잔치를 벌이는 자들이 사기꾼입니까? 저는 그저 그들이 훔친 돈을 다시 훔쳤을 뿐입니다. 누가 더 백성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박문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아의 말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설아는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터뜨리고 시장의 인파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허탈하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 자체를 비웃고 있구나. 박문수는 포기하지 않고 설아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는 설아가 과거에 머물렀던 장소들을 뒤지며 그녀의 슬픈 과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분노로 세상을 증오하게 된 한 소녀의 기록. 박문수는 그녀를 잡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그녀를 그렇게 만든 조선의 현실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박문수의 추격을 비웃듯 한양의 지하 경제를 주무르며 최후의 한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어명이 춤추는 밤, 탐욕이 눈을 뜨다. 그게 아무도 없느냐? 궁에서 나온 전령이다. 전하의 비밀 어명이니 당장 대문을 열어라. 영의정 김대감은 자다가 일어나 버선발로 마당까지 튀어나옵니다. 전하의 밀지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기 때문이죠. 대문이 열리자 횃불을 든 전령이 황금색 비단으로 감싼 두루마리를 높이 치켜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차가운 달빛 아래 베일을 쓴 신비로운 여인 설아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대감마님, 전하께서 대감의 충심을 확인하고자 이 야심한 시각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찍힌 어보가 보이십니까?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확인합니다. 분명 왕의 인장, 국세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김대감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바닥에 넙죽 엎드립니다. 전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소신 목숨을 다해 따르겠나이다. 설아가 한 걸음 다가와 김대감의 귀에 낮게 속삭입니다. 이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독사의 독이 서려 있습니다. 대감, 지금 조정의 대감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전하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려 하십니다. 지금 당장 대감이 가진 금괴 100덩이를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대감은 조선의 모든 상권을 독점하는 공명첩과 함께 1등 공신의 자리를 굳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망설이신다면 전하께서는 대감의 충심을 의심하시겠지요. 그 끝이 어떠할지는 대감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괴 100덩이라니요. 그것은 제 가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문의 재산이 중요합니까? 대감의 목숨과 권력이 중요합니까? 선택하십시오. 내일 아침 태양이 뜰 때 대감이 조선의 1인자가 될지 아니면 의금부로 끌려가는 죄인이 될지 말입니다. 김대감은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눈동자를 굴리다 결국 곳간 열쇠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앞의 전령은 한양의 이름 없는 건달이요. 왕의 인장은 솜씨 좋은 조각가에게 운자 몇 푼을 주고 판 가짜이며 저 여인은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사기꾼 설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판 캐치미 이프 유캔 왕의 이름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한 여인의 발칙하고 통쾌한 사기극. 정사는 부끄러워 차마 기록하지 못한 그 소름 돋는 밤의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1장 흑수저의 각성 마이너스 세상은 속이는 자의 것이다. 설아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래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흉년이 들던 해 그녀의 아버지는 양반집 마당에 떨어진 쌀알 몇 개를 주었다는 이유로 멍석마리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억울해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서 돌아오는 건 매질과 굶주림 뿐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12살의 설아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눈물 대신 서늘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양반들의 체면과 백성들의 탐욕으로 굴러가는 거대한 연극판이라는 사실을요. 저 높은 양반들은 돈보다 체면을 중시하고 돈 앞에서는 체면을 버린다. 그 틈새를 공략하면 왕보다 더 왕처럼 살 수 있어. 설아는 그날부터 10년간 자신을 완전히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관찰했고 밤에는 몰래 양반과 서당 근처를 배회하며 귀동냥으로 글과 예법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모든 유명한 서체와 인장 모양을 외웠고 관상학을 공부해 상대방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 읽어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보게 설아, 자네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글을 배우나? 계집애가 글을 알아서 어디에 쓰려고? 아주 큰 장사를 할 때 쓰려고요.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파는 장사 말이에요. 설아는 거울을 보며 매일 수천 번씩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고귀한 왕족의 우아함부터 가련한 과부의 슬픔, 그리고 위험 있는 상궁의 단호함까지. 그녀에게 얼굴은 가면이었고 목소리는 무기였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조선의 탐욕을 수확하러 갈 시간이야. 그녀는 첫 번째 사기를 위해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칠득이라는 조각가가 정교하게 깎아 만든 가짜 옥새와 위조된 왕실 족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흑수저 소녀가 조선 최고의 요보 사기꾼으로 변신하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2장 첫 번째 재물 마이너스 욕망은 눈을 멀게 한다. 설아는 한양으로 가기 전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영남 지역의 악덕지주 최부자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돈이라면 제 부모도 팔아치울 인물이었죠. 설아는 자신을 몰락한 왕실의 종친 이씨 성을 가진 옹주로 위장했습니다. 최어른 공주의 몸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발걸음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정의 눈을 피해 왕실의 비자금을 잠시 보관할 믿을 만한 곳이 필요해서입니다. 설아는 위조된 왕실 족보와 화려하지만 가짜인 보석들을 늘어놓으며 최 부자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공주마마, 이 늙은이를 어찌 믿으시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소인이 목숨을 걸고 그 비자금을 관리에 올리겠습니다. 다만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명목이 있어야 하니 최 부자의 눈에는 이미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황금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급나긋하면서도 권위 있는 말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비용이라니요? 최 어른께서 이 자금을 잘 세탁하여 한양으로 보내주신다면 전하께서 그 공을 높이 사이 지역의 모든 세공리 운반권을 최 어른께 독점케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전하의 직인이 찍힌 약조서입니다. 우선 이 사업의 착수금으로 은자 1000냥만 내어놓으시지요. 착수금 1000냥. 최 부자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세곡리 독점권이라는 거대한 미끼 앞에서는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곡간을 열어 은자를 바쳤습니다. 설아는 그 돈을 챙겨 다음날 새벽 안개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의 손에 남은 것은 시장통 조각가가 깎은 가짜 도장이 찍힌 종이 쪼가리뿐이었습니다. 제3장 한양 입성 마이너스 가짜 상궁 궁궐의 담을 넘다. 최 부자에게 뜯어낸 거액을 들고 한양에 입성한 설아는 강남 당시 한강 인근의 호화로운 저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데뷔전의 비밀 연락을 담당하는 김상궁이라 칭하며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과 부인들을 하나둘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전하께서 이번에 한강 인근의 땅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왕실 전용 별궁을 지으려 하신다는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데뷔전 마마께서 조용히 그 주변 땅을 미리 확보하라고 제게 명하셨습니다. 설아는 가짜 정보를 흘려 땅값을 조작하는 이른바 조선판 기획 부동산 사기를 기획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의 부인들은 남편 몰래 비자금을 털어 설아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김상궁, 우리 집 대감도 모르게 하는 일이니 꼭 보안을 지켜주게나. 여기 우리 가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은자들을 가져왔네. 땅 문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주게. 부인, 걱정 마십시오. 데뷔전 마마의 인장이 찍힌 이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훗날 그 땅이 10배, 아니 20배로 뛸 것입니다. 그때는 대감마님께서 부인을 업고 다니실걸요? 설아는 부인들이 가져온 돈으로 다시 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려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제 설아는 한양 사교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세 중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한양의 땅값이 들썩였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판서들의 집안 법도가 흔들렸습니다. 제사장 정승들의 몰락 마이너스 왕의 도장을 훔친 여자. 설아의 야심은 이제 궁궐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영의정 김대감과 좌의정 이대감을 동시에 농락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어명을 전달하며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대감 전하께서 좌의정 이씨가 뒤로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대감의 가병들을 내어주어 그들을 감시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전하의 은밀한 명입니다. 동시에 좌의정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의정 대감, 영의정 김씨가 대감을 영모로 몰아 제거하려 합니다. 전하께서 대감을 믿고 계시니 우선 가문의 모든 재산을 왕실 창고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제가 전하의 인장이 찍힌 보관증을 가져왔습니다. 두 정승은 서로를 의심하며 설아의 말에 놀아났습니다. 설아는 그들이 바친 병력과 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사병 조직을 만들고 가짜 어명을 남발하며 조정의 인사권까지 주물렀습니다. 김대감, 이번 판서 자리에 제가 추천한 인물을 앉히십시오. 전하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자는 능력이 부족한데 능력이 중요합니까? 전하의 신뢰가 중요합니까? 대감의 목줄이 제 손에 있다는 걸 잊으셨나 보군요. 설아는 가짜 국세를 찍은 종이 한 장으로
조선의 최고 권력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정승들은 그녀가 왕의 첩자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예언가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가문을 통째로 그녀에게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왕이 아니라 설아라는 여인의 혀끝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오장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다 마이너스 왕의 의심을 찬탄으로 바꾸다 설아의 사기 행각이 커지자 드디어 대궐 안임금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갑니다. 한양의 죽은 자의 혼을 부르고 앞날을 내다보는 신비로운 여인이 있다는 보고에 왕은 직접 설아를 불러들입니다. 정체가 탄로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절체절명의 위기. 설아는 오히려 이 위기를 평생의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어두운 편전, 왕과 설아 단둘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 속에 향 냄새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사람의 앞날을 보고 왕실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그 요부냐? 감히 내 이름을 팔아 정승들을 농락했다니 내 목이 몇 개라도 모자라겠구나. 임금의 섯을 펄언 호통에도 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전하, 소인은 요부가 아니라 전하의 고독을 달래러 온 하늘의 전령입니다. 전하, 혹시 요새 밤마다 왼쪽 어깨가 무겁고 꿈속에서 검은 용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왕은 움찔하며 손을 떱니다. 사실 그것은 왕이 평소 앓던 고질병과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악몽이었지만 설아는 미리 매수한 내관을 통해 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알았느냐? 전하의 등 뒤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것은 전하를 시해하려는 자들의 살기입니다. 제가 그 살기를 걷어내기 위해 정승들의 재산을 거두어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 저를 죽이시는 것은 쉽지만 저와 함께 전하의 안위까지 영영 사라지게 하시겠습니까? 설아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연기력을 섞어 왕의 콤플렉스와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왕은 결국 설아의 말에 홀려 그녀에게 왕실 전용 기도처라는 공식 직함을 내리고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의 목줄을 쥔 셈이었습니다. 제6장 추격자 박문수 마이너스 조선 최고의 창과 방패가 맞붙다. 하지만 모두를 속여도 단 한 사람, 암행어사 박문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설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미세한 모순들을 포착합니다. 이상하군. 왕실 옹주라는 여인이 쓰는 서체가 미묘하게 시장통 서사꾼의 습작과 닮아 있어. 그리고 그녀가 뿌린 금괴의 하단에는 특정 상단의 각인이 지워진 흔적이 있다. 박문수는 군사를 동원해 설아의 저택을 급습합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박문수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감, 박문수가 정문까지 왔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피하면 하책이다. 박문수는 의심이 많은 자니 오히려 그의 의심을 이용해야지. 설아는 그 자리에서 남장을 하고 자신의 하인으로 변장했습니다. 박문수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방 안에는 설아 대신 독약을 먹고 자결한 여인의 시체미리 준비한 가짜 인형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허사대감, 마마께서 결백을 증명하신다며 방금 독을 마시고. 박문수가 시체에 다가가 거만하는 사이 하인으로 변장한 설아는 박문수의 옆을 유유히 지나쳐 담을 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수사관이 난생 처음으로 무명 여인에게 농락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벌어진 긴박한 추격전 끝에 설아는 다시 한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제7장 마지막 한탕 마이너스 조선의 모든 현금을 쓸어 담다. 박문수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설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을 기획합니다. 바로 왕실 보물 대경매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인장을 찍은 가짜 초대장을 전국 거상들에게 보냈습니다. 청나라에서 들어온 전설의 보물들과 왕실 대대로 내려오는 비기가 이번 경매에 나옵니다. 단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만 진행됩니다. 탐욕에 눈이 먼 거상들이 전국에서 괴짝 가득 은자와 엽전을 들고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설아는 가짜 보물들을 화려한 비단으로 감싸 전시했고 경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자, 이 보검은 고구려 주몽 왕이 쓰던 것입니다. 낙찰가는 은자 5,000냥. 단 하룻밤 사이 한양에 흐르는 유동 자산의 절반이 설아의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설아는 미리 준비한 배를 타고 강화도 넘어 청나라로 향하는 바닷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매장을 습격한 박문수가 발견한 것은 보물이 아니라 개들이 씹다 버린 뼈다귀와 비웃음 섞인 설아의 편지뿐이었습니다. 제8장 인과응보의 메시지 마이너스 누가 진짜 사기꾼인가. 설아는 청나라에서 겁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떠난 후 조선 조정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날린 정승들은 서로를 탓하며 몰락했고 왕은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칩거했습니다. 여러분, 설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눈을 멀게 하는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가면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2026년 오늘날 우리는 설아의 시대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나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로 사람을 홀리는 보이스피싱, 가짜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현대판 설아들. 기술은 변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가져간 것은 돈이 아니라 양반들이 가슴속에 숨기고 있던 추악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속고 싶어 했다고 말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정직의 가치를 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순간 우리 곁에는 언제든 제2, 제3의 설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번째 이야기, 조선 제1의 요부. 사기꾼 설아 편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탐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클로징 멘트. 오늘의 야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은 가짜가 아닌 진짜 역사를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